응? 아 이거. 네, 안녕하세요. 리틀 드러머걸 만든 박찬욱입니다. 리틀 드러머걸 국내 번역본이 2014년에 출간이 됐어요. 감독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작품의 연출을 계획하셨나요? 책을 나오자마자 사긴 샀는데 읽지 않고 있다가 와이프가 꼭 읽어야 한다고 권해서 읽은 것이 이듬해인 것 같아요. 15년. 읽자마자 결심했고, 이 제작사인 르카레 선생님의 아들 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마침 칸네 영화제에 내가 아가씨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마자 이제 내가 각색 다 하고 내가 연출하고 다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능가하거나 어깨를 나란히 할 작품이라고 리틀 드러머걸을 평가해 주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이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느끼셨나요? 첩보 소설로서의 장르적인 성격, 속성은 좀 덜한 편이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것이 덜한 자리에 좀 더 깊이 있는 주제 탐구가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진짜냐, 가짜냐. 계속해서 그 리얼리티와 픽션의 대비를 계속 추구하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그리고 연기와 진심. 이런 그 대립항들이 계속 제시되면서, 근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 막 스며들고 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되고 혼동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뿌리까지 파헤쳐지는 그런 문학성의 아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드러머라는 단어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것도 뭐 르카레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봐서 들은 얘기인데, 서양 사람들 옛날에 전쟁할 때 소년들을, 꼬맹이들을 데려다가 예쁘게 군복을 입혀가지고 북을 치게, 이렇게 작은 북을 이렇게 치면서 독려하고 병사들을 사기를 이제 올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대의 마스코트처럼 귀염받고,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장과 예쁘게 입히고 북을 치는 소년의 이미지라는 것이 참 상충되는데, 그 어른들의 그 끔찍한 폭력 현장에 이런 아이들을 데려는 것도 말하자면 착취당하는 것이고,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르카레 선생이 쓸 때. 이 찰리라는 이 극 중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존재. 그래서 보이 대신에 걸로 바뀌었고, 또 극 중에 픽튼 사령관이라고 영국 첩보부의 대장님이 어렸을 때의 마티 크루츠를 만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바로 그런 존재, 리틀 드러머 보이였다라는 그런 암시 계속 이어지고 악순환되고, 자기가 그랬다가 또 남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주연 배우인 플로렌스 퓨,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그리고 마이클 셰던, 이 캐스팅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이들 배우가 어떤 면에서 캐릭터와 닮았는지, 어떤 것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플로렌스 퓨는 레이디 맥베스라는 영화를, 젊은 여성 혼자 거의 뭐 이야기를 다 끌고 가는, 그때는 무명에 가까운 신인 배우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드캐리한 그런 너무 잘해낸 그런 영화였죠. 우연히 누구 추천으로 그 영화를 보고 놀라가지고, 마침 런던에 아가씨 홍보하러 갔을 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직접 만났을 때 더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때는 리틀 드러머걸 하게 될 줄 모르는 상태였는데, 금방 이 작품을 하게 돼서 거기 딱 맞는 배역이 있으니까 바로 캐스팅을 한 거죠.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는 빅 리틀 라이즈라는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 그전에는 그냥 미남 스타, 트루 블러드의 정말 훤칠하고 멋있는 훈남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빅 리틀 라이즈 때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굉장히 내면이 막 복잡한 그런 캐릭터를 잘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 리틀 드러머걸에서 세 주인공 중에 가장 이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그 가디 베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빅 리틀 라이즈에서 보여준 연기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마이클 셰넌은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냥 모든 감독이 가장 일해보고 싶은 몇 명의 배우 중에 하나죠. 특히 다른 배우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또 배우이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이클 셰넌을 먼저 캐스팅하면 다른 배우들이 다 따라온다. 예. 이 사람과 일을 하면서 정말 좋은 배우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강호 씨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연기 스타일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예. 원작을 보고 드라마를 보니까 되게 인물들이 지닌 느낌이랄까? 이런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찰리는 드라마 속의 찰리가 더 발랄하고 좀 씩씩하고 약간 외가닥적인 면이 있고 베커도 좀 애잔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캐릭터를 어떻게 구상해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원작이 있을 때에는 사람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일을 해보면 그게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어도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해석이라는 것이 똑같은 원작이 있어도 감독마다 다 다른 작품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플로렌스가 연기한 찰리라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사람의 젊음과 용기에 대해서 제일 주목했고 그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고 작품 전체에서 끝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웃기든 안 웃기든 농담을 계속 시도하는 네, 맞아요. 막 위축되고 무서울수록 그걸 이겨내는 방법으로 나 안 쫄아 라는 식의 독설 섞인 조크를 계속 시도하면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어떤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덤벼들고 보는 그런 무모함, 대담함 그런 걸 좀 더 보여주고 싶었고 베커는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첩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이 작전에서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찰리를 대해야 하는 그런 완전히 모순된 이 정체성을 한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또 사랑하는 여자 이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이 스파이인데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렸고 그거를 내색해도 안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밀당을 벌이고 있단 말이야. 끌어들일 것이냐 밀어낼 것이냐 그런 상황을 관객은 알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애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쟁 영웅이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인하지만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알렉산더의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표현하는 그 연기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셰넌은 리딩하는 과정서부터 저하고 뭔가 새롭게 창조하는 기분을 제일 크게 느끼게 해준 배우인데 안경도 여러 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골라 쓰고 태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무엇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진면모를 알 수 없는 끝까지 관객은 모르는 거죠. 어떤 때는 아주 친근하고 사교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거리가 느껴지는 차가운 사람, 건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픽튼 사령관을 만나고 왔을 때는 아스피린을 찾는 그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전쟁을 겪어오면서 가진 그 피로감 그리고 실제로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학살 사건에 관련도 있을 것 같고 짐을 잔뜩 무겁게 짊어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하게 접근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이렇게 막 건드리고 몸을 툭툭 치고 막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고 특히 서양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사적인 공간을 막 침범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조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함께 창조하는 재미가 제일 컸어요. 그 이스라엘 쪽 배우들도 인상 깊었지만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 배우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칼릴 측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 뭐 파트메 역의 루브나 이자말 배우라든가 미셸 역의 아미르 코리 배우, 칼릴 역의 셔리프 가테스 배우. 네. 이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되셨나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사람 데려다 주세요라고 하진 않았고 캐스팅 디렉터가 지나 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비롯해서 많은
뭐 들으면 다 알 만한 엄청난 영화들을 다 참여한 사람이었고 그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감독한테 묻죠. 자, 이 캐릭터는 어떤 분위기를 원하십니까? 뭐 키가 커요? 뚱뚱해요? 뭐 수염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원작을 읽으면서 상상한 것 또는 난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 다 그쪽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받아서 추려서 서류나 뭐 그런 걸로 보여서 또 추리고 그다음에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또 추려내고 마지막 몇 명은 내 직접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시몬이나 미스 바흐 연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리고 뭐 찰스 댄스 배우도 저는 네. 좀 인상 깊었고요. 네. 이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가장 좀 감독으로서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시몬 리트바 그 캐릭터 참 재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클 셰넌이 키가 아주 큰 사람이고 작으면서 딱 밀착해서 항상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냥개라고 비유되기도 하는 아주 열의가 넘치고 똑똑하고 그런데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이죠. 테러리스트에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그 배우는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국민 배우 커플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도 나무주연상을 여러 번 받은 유명한 배우인데 그러면서도 그 힙합하는 그 유튜브에 그거 보면 되게 깜짝 놀라요. 전혀 이 드라마에서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길거리에서 막 말귀를 굉장히 잘 알아듣고 연기를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탁 잘 짚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보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그냥 확 다가오죠. 미스 바흐는 영국인이에요. 조연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썩 알려진 배우는 아닌데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고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자기가 뭐 시나리오도 쓰고 단편 영화도 연출하고 그래서 늘 감독의 생각이 뭔지를 좀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캐릭터가 점점 좋아졌어요. 각본을 쓰면서 원작에서보다도 그리고 초고에서보다도 점점 좀 더 좋아져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부분이 오렌지 주사하면서 얘 뭐라고 생각해? 얘가 강아지야 이거 갖고 돼? 그래서 되게 그때는 완전히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죠. 왼쪽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양면성. 자기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퇴출됐던 요원인데 마티 쿠츠가 자기를 불러줘서 그래서 그 보답하려고 하는 그리고 마티를 좀 약간 좀 흠모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그래서 좋은 캐릭터고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찰스 댄스 배우. 찰스 댄스, 예. 제가 에일리언 3편을 볼 때 처음 만났고 그때부터 저 사람하고 언젠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물론 다들 아시는 왕좌의 게임에서 뭐 국제적인 스타가 되셨지만 그리고 또 저하고 그 이어진 인연은 핑거 스미스 아가씨의 원작인 핑거 스미스 BBC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아가씨에서 조진웅이 한 그 역을 찰스 댄스가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어요. 그 미니스에서 제일 좋은 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막 우겨가지고 BBC 측에서 BBC 드라마 너무 많이 나오셔서 좀 신선감이 좀 막 이런 좀 갸우뚱하고 그랬는데 막 우겨가지고선 캐스팅을 했는데 지금은 뭐 BBC에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됐죠. 영국인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캐릭터를. 중량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사를 할 때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다 억양이라든가 뭐 크게 작게라든가 뭐 표정 이런 거를 통해서 대사를 정말 잘 처리해요. 그래서 너무 그 맛있게. 70년대 유럽 재현의 공을 많이 들으셨는데 예. 그 오랫동안 같이 해온 유성희 미술 감독 대신에 예. 마리아 두코빅 감독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분과 함께 하게 된 계기랑 그리고 작업을 마친 이후의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The Hours하고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의 마리아 작업을 좋아했고 존경했고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이 작품을 위해서 처음 갔을 때 첫 회의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 달라고 필요하다라고 마치 마티 쿠르츠가 시몬 리트박에게 런던의 미스 바흐를 데려와라고 한 것처럼 다행히 이제 시간이 맞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모든 게 너무 죽이 잘 맞았어요. 취향도
잘 통하고 일하는 그 자세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류성이라고 부르면서 제일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지금까지도 자주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리틀 드러머걸의 그 전체적인 룩을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장식을 했고 의상까지 그런 강한 원색의 패턴 없는 통으로 된 그런 색을 구사한다던가 브루털리스트 건축물 위주로 촬영을 해서 이 의상과 대비되는 아주 건조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식의 아이디어가 다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드라마 소재가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소재로 했잖아요. 아마 이게 민감한 소재인 만큼 균형감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원작을 택해서 드라마 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미 원작 자체가 그런 면이 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르카레 선생이 가장 많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별 위험 없이 별 걱정 없이 그 점을 좀 훼손하지만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각색을 했는데 저보다도 오히려 그 제작사 방송국에서 이 문제에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런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뭐 여러 사람들한테 항상 각본이 새로 나올 때마다 묻고 읽히고 편집본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점검을 계속했죠. 그럼 촬영에 앞서서 작품의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들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영화 만들 때도 특별히 그런 것을 잘 할 줄 몰라요. 물론 촬영이나 뭐 미술 쪽하고 가끔 어떤 영화의 스틸샷이라든가 또 뭐 회화나 사진 이런 걸 가지고 대화할 때는 있죠. 이런 거 참고해보자. 이번에 김우영 촬영 감독하고 장별 멜빌 감독 작품의 스틸 사진을 몇 개 같이 보고 좀 참고하자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 엉플릭 같은 작품. 이마무라 쇼헤이의 복수 나의 것에서도 몇 장면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그 뭐 색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번 작품은 뭐 벤츠부터 인물들의 의상, 뭐 이들이 있는 세트의 벽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원색 컬러가 돋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색채를 반영하셨나요? 보통 스파이 스릴러 하면 막 떠올리는 이미지가 특히 르카레 작품이라고 하면 특히 그런데요. 어두침침한 그런 막 좁은 방에 아저씨들 앉아갖고 칙칙하고 다 비슷한 그 어두운 회색이나 뭐 검정색 양복 입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기 마련이고 근데 저는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가 그렇지 않은 데다가 찰리라는 캐릭터의 젊음 그 대담성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대담한 색깔을 쓰려고 마음 먹었죠. 스토커를 통해서는 할리우드를 경험하셨고 리틀 드러머걸을 통해서는 영국 제작 환경을 경험하셨는데 외국에서 작업할 때 한국 환경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영국인, 미국인들은 서로 상대 나라에 가서 일해보면 정말 다르다라고들 말하는데 삼자인 제가 보기엔 또 뭐 한국하고 많이 다르지 또 뭐 거기는 양쪽은 다 비슷한 것 같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정말 많죠. 뭐 조감독 시스템도 다르고 한국은 조감독이 그 감독을 보좌하는 글자 그대로 조감독이니까 그런 면이 강하다면 영미권 조감독은 좀 프로듀서와 더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스케줄을 관리하는 그래서 좀 무서운 존재의 감독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오후 4시쯤 되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오고 있으면 또 왜 오지? 뭐지 또 왜 그러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오늘 분량 다 못 찍습니다. 요 샷을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이 샷을 5분 내에 끝내시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승사자 같은 이번에 되게 타이트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 제일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큰 차이 그런 거예요. 그 스튜디오랑 의견이 좀 충돌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촬영을 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를 못 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이제 얘기가 다 정리된 다음에 칼릴의 조직의 멤버들이 하나씩 차례로 암살당하는 시퀀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촬영 횟수를 고려했을 때 찍기가 좀 무리다 싶은 그런 거였어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뭐 본 줄거리는 다 끝났는데 주인공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후일담이 이거 편집에서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찍어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찰리가 작전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관객도 알고 나중에 뉴스를 들으면서 찰리 본인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단지 후일담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사정해서 내가 정말 빨리 찍겠다. 돈 안 들이고 빨리 찍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 하나샷이든가 두 개 뭐 얼마 안 되는 그렇게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그게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비정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현란한 편집이나 막 카메라 움직임 그런 것이 없이 딱 간단하니까. 정말 사람의 목숨을 간단하게 탁탁 가위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탁탁 자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낸 것이 저는 좀 뿌듯하죠. 영화 드라마는 연출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드라마를 찍으시면서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피소드당 상영 시간,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TV는. 그거 지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각각의 엔딩이 다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당 엔딩을 다 어떻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러면서도 다음 회를 꼭 보고 싶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는 게 참 숙제인데 재밌었어요. 재미있는 도전이었어요. 그걸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다 그 에피소드 마무리를 찍으신 건가요? 각본을 쓸 때부터 정해놓은 대로 다 지금 방송도 됐고 감독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도 역시 많은 그 의견 차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설득을 해서 지켜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올드보이나 박쥐 아가씨 등 보통 원작이 있는 작품을 많이 연출을 해오셨어요. 예. 원작의 어떤 면에 매료돼서 이 작품을 영화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품마다 다르죠. 올드보이의 경우는 일본의 만화였는데 사설 감옥에 들어가서 TV를만 보면서 몇 년을 보낸다. 세상과의 접촉은 TV밖에 없다. 그게 저는 좋았어요. 우리가 보통 TV를 예전에는 바보상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경멸을 섞어서 자식들한테도 TV만 보지 말고 공부하라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생각은 TV처럼 공부하기 좋은 매체가 있을까. 정말 채널이 많을 경우에는 온갖 것 내용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TV를만 보고 십몇 년을 살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만 다 할 수 있다. 네. 네. 그 아이디어를 제가 더 막 강조했죠. 리틀 드러머글은 그런 찰리라는 캐릭터의 젊음이 좋았고 마티 쿠르츠의 작가, 감독, 프로듀서로서의 정체성이 제 직업적인 정체성하고 연결된 점이 있어서 그게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더 드라마에서도 강조했죠. 저희 독자분들께서 원작의 매력을 살리면서 감독님의 매력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감독님만의 비결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각색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나 예. 혹은 감독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각색을 할 때는 원작을 한 번이나 두 번 이 작품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 읽고요. 각색이 거의 끝나갈 쯤 해서 혹시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잊어버리고 빠뜨린 건 없나 하는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본다거나 그렇게 한 번이나 두 번쯤 읽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 원작을 읽으면서 그게 중요한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예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해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매료됐는가 그 알맹이만
기억하고 신문에서 무슨 기사를 어떤 살인 사건의 기사를 읽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때처럼 영감의 출발점으로만 삼는 거죠. 책과 드라마가 다른 부분들이 이게 선명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감독님이 각색을 하신 부분 중에서 유독 마음에 드시는 장면이 있나 궁금했어요. 예. 예, 엔딩에서 스포일러가 되려나요? 그러니까요. 소설에서는 그냥 저의 소설에서는 궁금증을. 남자가 여자를 찾아가요. 네네네. 그죠? 근데 나는 바꿨어요. 네, 맞아요. 예,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송판과 감독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감독판을 작업하시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한 달에서 두 달에서 한 달 반인가 뭐 예. 방송판에 사운드 작업을 하고 컬러 작업을 하면서 저는 계속 그 한 건물 안에 편집실이 있는데 편집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독판 편집을 병행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꽃을 새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도 방송판 납품이 된 다음부터는 온전히 이제 감독판을 위해서 한 달 넘게 더 작업을 했죠. 그 영화에서 중요한 게 이제 대사잖아요. 네. 네, 그 감독님의 의도가 이제 영어로 된 대사로 네. 표현될 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 방영을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도 굉장히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각색을 할 때는 우선 한국말로 쓰죠. 그것을 전문가가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국인들에게 전달해서 프로듀서와 작가들과 함께 이제 같이 고쳐요. 그 회의에서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하고 그러면 작가들이 그 무슨 의도인지 알겠다. 그러면 영어로는 이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또 내가 그 표현을 읽고 아니다 라든가 또는 좋다 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배우들과 대화하면서 또 한 번 고치게 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한정된 대사들이고 요 세 개는 내가 잘 아니까 그리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들여다보는 대사들이니까 이 대사들에 대해서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익숙지 않은 대사 언어이지만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작품 안에서의 대사만큼은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자막은 정말 제2의 창작이더라고요. 그래서 황석희라는 뛰어난 번역가와 함께 며칠 동안 마지막에는 거의 밤샘 하면서 한 줄 한 줄 갈고 다듬었습니다. 새로 각본을 쓰는 것처럼이나 창조적인 그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쿠아론 감독이 그 넷플릭스와 로마를 협업해서 예.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졌다 그랬고요. 예. 다른 플랫폼과 협업하실 생각들이 여전히 하신지. 예, 물론 있죠. 근데 그게 말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많이 달라질 텐데 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경우에 당연히 그런 플랫폼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주 좋을 수 있는데 극장 상영의 기회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뼈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걸 희생하더라도 하고 싶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희생해서라도 하겠다. 이게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 내용은 같아도 하여간 지금 현재로서 골라놓은 작품은 없어요. 최근에 뭐 재미있게 본 소설이나 영화 혹은 드라마로 제작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예전부터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에밀 졸라 역시 에밀 졸라의 인간 짐승, 인간 야수라고도 번역된 인간 짐승이라고도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방대해서 어떻게 영화로 압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시리즈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당장의 차기작은 그 할리우드 서부극이나 혹은 예. 정채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로맨스물이라고. 예, 예. 네. 서경 작가와는 가끔씩 만나서 조금씩 천천히 살을 붙여가고 있는 중이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리틀 드라마를 보면서 예. 너무 떨리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맨스. 네네.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Terror is theater. Go on. You cannot stop the devil. Only the man performing it.